네, 5장 네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323쪽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론입니다.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론. 다윈주의 자체가 대안적 종교의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과학철학자 마이클 루즈가 바로 그렇다고 말한다. 루즈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진화론자로 1982년 아카소 주의 창조론 법령에 반대해 법정에서 증언하던 인물이다. 거기서 그는 유명한 창조론자인 듀안 귀쉬와 대화를 나누다가 말문이 막혀버렸다. 진화론자인 당신네들의 문제점은 공평하게 경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귀쉬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가 종교적인 견해를 가르친다고 비난하지만 진화론자인 당신들도 나름대로 똑같이 종교적이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도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러준다. 당신에게 도전하건대 이 점에서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보라. 진화론자도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요컨대 진화론 자체도 하나의 종교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이 논평이 루즈의 마음을 찔렀고 그도 그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키씨가 옳다고 결론 내렸다. 즉 진화는 정말 단순한 과학 이상의 것이라고 최근의 글에서 시인했다. 진화는 일종의 세속적 이데올로기요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요 세속적 종교로 전파되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도덕을 동반한 채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루즈는 자기가 여전히 열렬한 진화론자요 한때 그리스도인인 적이 있었음을 독자들에게 서둘러 확신시킨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불평과 관련하여 문자주의자들, 이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 뭐 그런 것을 좀 비꼰 말이기도 하겠죠. 문자주의자들이 절대로 옳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진화는 하나의 종교다. 이는 처음도 그렇겠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루즈는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1993년 연례대회에서 자신의 새로운 통찰을 발표했는데 청중은 너무나 놀라 침묵으로 반응했다. 진화를 옹호하는 한 그룹은 이 대회에 관한 보고서에서 과연 마이클 루즈가 가게를 넘겨주었는가 라면서 무척 의아해했다. 그러나 루즈가 엉뚱한 주장을 편 것은 아니었다. 그는 탄탄한 사례들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는데 언젠가 진화가 인간의 정신을 해방시킨다고 주장했던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인물을 인용했다. 굴드는 흥분에 쌓여 진화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어떤 신화보다 광년이나 앞선다고 덧붙였다. 진화의 역사는 완전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전적으로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추리력을 가진 큰 포유동물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행운의 별들 덕분에 생긴 것이다. 만일 이것이 전통적인 유대 그리고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경쟁자가 아니라면 무엇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빈정대듯 논평한다. 루즈의 분석은 교실에서 진화를 가르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분명히 새로운 빛을 던진다. 비판가들은 흔히 지적 설계 지지자들이 교실에 종교를 주입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논쟁이 진행되던 동안 콜럼버스 지역신문에 실린 어느 사설은 문제는 지적 설계를 옹호하는 자들이 종교를 과학 수업에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 거기는 종교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종교가 이미 교실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연주의 진화 자체가
하나의 종교 또는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소위 과학과 종교 간의 전쟁은 사실상 두 가지 철학, 어쩌면 두 가지 믿음 사이의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역사학자 자크 비준이 썼다. 진화를 둘러싼 싸움은 의식을 믿는 신자들과 기계적 행동을 믿는 신자들 간에, 곧 목적을 믿는 신자들과 순전히 우연을 믿는 신자들 사이의 분쟁에 속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공립학교 체계에서 공적 비용을 들여 한 가지 신앙을 증진하는 한편 다른 한 가지를 금하는 것은 관점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는 대법원이 아주 다양한 판례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해왔던 것이다. 구출작전에 나선 버클리 326쪽입니다. 만일 진화 논쟁이 참으로 두 철학 사이의 전쟁이라면 다음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부에서 보았듯이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탄탄한 지적 전통을 갖고 있지 못하다. 1977년에 내가 과학과 세계관에 관해 처음 글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독교 세계는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분열되어 있었다. 논쟁에 참여한 대다수는 전문 과학자들이었고 진화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전개하는 면에서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싸움에서 지고 있다. 왜 그랬을까? 저변에 깔린 세계관에 입각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패권을 진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대항해서 함께 싸우기보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곤 한다. 가장 격렬한 논쟁이 무신론자적 진화론자와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 서로 상충된 과학적 견해를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다.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창조론자, 지구가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그 성경 연대기를 이렇게 카운터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늙은 지구를 주장하는 창조론자, 뭐 늙은 지구는 이제 지구가 그래도 좀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분들의 주장 안에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날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지질학자, 진보적 창조론자, 간격 이론가, 유실론적 진화론자, 창조시 하루의 길이와 창세기의 홍수 범위 같은 신학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끝없이 이어졌다. 한편 세속주의자들은 즐거워하며 그 불길에 부채질을 했다. 필립 존슨이 언젠가 표현했듯이 그들은 당신들이 싸우는 동안 우리가 겉옷을 맡아주겠소 라고 말하다시피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없이 분열만 거듭한다면 세속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논쟁의 초점을 새롭게 하고 이처럼 서로 싸우던 진영들을 묶어 지적 설계 운동의 우산 아래 집결시킨 장본인이 바로 존슨이었다. 존슨은 30년대 후반에 기독교로 회심했는데 당시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법학 교수로 화려한 경력의 절정에 도달한 시점이었다. 그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성공한 이들에게 닥치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나이에 이미 중년의 의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그런데다가 아내가 70년대에 유행하던 페미니즘에 빠져 남편과 자녀들을 버린 채 집을 나가고 말았다. 자신의 전문직과 사생활에 환멸을 느낀 존슨은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지배해왔던 실용주의적 성공윤리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고 기독교의 변증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다원주의와의 대결을 의미했다. 만일 기독교 세계관이 사실인지 공상인지 알고 싶다면 다윈주의에서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다윈주의가 옳다면
기독교적 이 형이상학은 공상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존슨이 한 말이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다윈주의야말로 학문 세계에서 기독교를 변두리로 몰아내고 무시하는 주범이다. 존슨이 심판대에 선 다윈, 위기에 처한 이성 같은 책에서 다룬 진화론 비판은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존슨은 자기 생애 상당한 부분을 냉소적인 세속주의자로 지냈기 때문에 최신의 지적 유행을 꿰뚫고 있었고 세속 학문 세계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존슨이 새로운 전략을 정립한 점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 설계의 개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데 놀랄 정도로 효과적인 전략임이 입증되었다. 존슨의 전략이 그처럼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또 다른 변호의 입장으로 싸움에 뛰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소개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싸우는 짓을 그만두고 함께 힘을 모아 세속 세계와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배후를 공격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이른바 자연주의적 철학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언젠가 루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우리가 현재 공격당하고 있는 한 지점을 제외한 모든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면 실은 전투를 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주류 진화론자들은 정확한 메커니즘과 진화의 시기를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맹목적이고 자율적인 자연적 원인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 다른 진영인 기독교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는지와 같은 부차적인 의문을 둘러싸고 서로 논쟁할 수는 있지만 우주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핵심은 우주가 지적 행위의 결과인지 맹목적이고 비인지적인 힘의 결과인지 여부에 있다.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적인 문제를 접어놓고 우주의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닫힌 책에 꽉 막힌 지성 329쪽입니다. 이 싸움을 정리하는 존슨의 방법은 많은 면에서 프란시스 셰퍼가 문화적 변증을 위해 개발한 접근법과 유사하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턱수염을 기른 장발 젊은이들이 인생의 문제를 들고 알프스의 산장을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셰퍼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안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그려주었다. 제1원리의 문제에 이르면 사실상 대안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곤 했다. 실은 단 두 가지밖에 없었다. 우주는 원인과 결과의 닫힌 체계이거나 인격적 행위의 산물인 열린 체계다. 그에 따른 모든 것은 이 근본적인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는 라브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장 알려진 셰퍼의 강의 테이프 하나를 들은 적이 있다. 기본적인 철학적 의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란 제목이었다. 진리에 대한 탐구를 너무나 깔끔하고 단순하게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모든 세계관은 어디든지 그 출발점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하면서 셰퍼는 우리가 시간에다 우연을 더하고 다시 비인격성을 더한 것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생각하고 바라고 행동하는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일단 이 기본적인 두 가지 범주와 그 함의를 파악하게 되면 세계관 분석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비인격적인 출발점이 이 세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범주에 속한 아주 다양한 철학적 체계들, 유물론, 결정론, 행동주의, 마르크스주의, 공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죠.
배제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구별하는 수많은 세부 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지적 설계의 논점은 기원을 둘러싼 논쟁도 아주 훌륭하게 정리한다. 매우 다양한 입장의 상충된 주장들을 반으로 쪼개어 두 가지 기본 범주로 나누어 놓는다. 자연은 닫힌 체계이며 과학은 맹목적이고 물질적인 힘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는 입장이 하나다. 자연은 열린 체계며 자연의 힘도 나란히 지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제라는 입장이 다른 하나다. 다윈주의는 우주가 닫힌 체계라는 첫째 견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화적 지배층이 그 견해가 진지하게 의문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인피델스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아주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비유실론적 세계관을 증진하는 것인데 이는 자연세계가 존재하는 전부이고 초자연적 설명이 필요 없는 닫힌 체계이며 그 체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근본적인 질문은 우주가 닫힌 체계인지 열린 체계인지 여부에 있으며 이 기본적인 대립에 초점을 맞추면 루터의 금원처럼 공격받고 있는 지점에 우리의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출발이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게 닫힌 것이냐 열린 것이냐 마치 이미 완성돼서 돌아가고 있는 시계처럼 더 뺄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에 어떤 개입도 있을 수 없고 예외도 있을 수 없는 그 물질 외에는 더 이상의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의미에서 닫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렸다는 그 물질 세계에 무언가가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주도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또는 그것은 인격체의 개입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닫힌 체계, 열린 체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닫혀 있는 세계에 대한 개척자의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경영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신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신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기반 아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신의 어떤 청지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 열린 체계라는 이 개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331쪽 공적 담론의 장에서 발언권을 얻다. 핵심 문제가 자연주의적 철학이라면 우리가 이 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연주의 주요 열매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견해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객관적인 진리로 고려할 여지를 철저하게 막은 장본인은 바로 다윈주의였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층적 구분을 고착시켜 종교를 가치 중심의 상층부로 밀어내고 반동적인 하위 문화의 비이성적인 신념으로 규정했다.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이층적 구조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한 역사가의 설명처럼 다윈주의는 지식으로 종교를 지식으로서의 종교를 신념으로서의 종교로 전환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수행할 역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는 기껏해야 개인적인 필요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철학적 개념일 뿐이다.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면 믿어도 상관없겠지만 단 당신의 신념이 사적이고 주관적이며 인위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전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는 논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를테면 2001년 아칸소 과학교사협회에서 내놓은 입장 선언문에 나오는 다음의 글에서 이층적 구분을 간파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라. 과학은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반면 종교는 우주와 그 속의 생명에 목적을 부여하려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종교는 우주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단지 목적의 문제만 다룬다고 한다. 더구나 우주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부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목적이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 세계에 부과한 인간적인 산물에 불과함을 시사한다. 당연히 논리적인 결론으로서 이 선언문은 종교에 기초한 견해들은 상대주의적이고 따라서 가정이나 종교기관 테두리 내에 있는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와 반대로 자연주의적 진화는 보편적인 사실이므로 공립학교에서 모두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과학의 목표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자연적인 설명을 발견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자연현상에 대한 이러한 발견과 소술 과정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넘어야 할 첫째 장애물은 종교가 참된 지식일 수 있다는 개념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줄리안 헉슬리는 한때 다윈주의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개념을 이성적 토론의 영역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성적 토론의 영역에 다시 불러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 공적 담론의 장에서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독교를 우리의 개인적 가치관이 아니라 객관적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법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의 인식의 영토에 말뚝을 받고 그것을 방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33쪽 모든 학생이 알고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을 언급할 때 가치관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현명한 일이 아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일부 집단은 그 이름에다 가치관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는데 미국 의회의 가치관 실천팀이 그런 예다. 이런 단체들이 종종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가치관이라는 딱지를 채택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결국 스스로 노고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한 역사학자의 설명처럼 현대인이 생각하기에 가치관이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주관적인 선호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제공하는 객관적인 실제와 대비되는 것이다. 미국 지성의 종말은 이보다 간명하게 표현한다. 모든 학생이 가치관은 상대적이며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알고 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세속 세계에서 모든 학생에게 그처럼 뻔하다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미처 포착하지 못했을까? 가치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세속 세계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공표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우리 집단 특유의 개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것이 어떤 중요한 공적 의제를 망치지 않는 한 나머지 사회에는 관용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떤 민족의 하위 문화에는 종족 비이성적 신념과 이상한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도 그런 것을 진짜 믿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한 적당히 수용해 줄 수 있다. 마치 늙은 괴짜 엄마의 비유를 맞춰주듯 말이다. 일부 그리스도인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실과 가치 이분법에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다. 델러웨이 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는 아주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최근 뉴스에 보도되었다. 한 기자가 15세 된 그리스도인 학생에게
그 과목이 종교적인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물었다. 사실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학생이 응답했다. 왜 없었을까? 종교는 신앙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라고 그 학생은 이유를 설명했다. 과학의 경우 증거가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는 증거나 이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최근 예를 또 하나 들면 PBS 방송 진화 시리즈의 웹사이트에는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과학 전공 학생 2명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은 유전자와 세포 같은 물질 세계를 다루고 종교는 가치와 의미 같은 영적 세계를 다룬다. 학생들이 사실 가치 이분법을 어떻게 흡수했는지 보이는가? 과학은 사실에 대한 것이고 종교는 가치에 관한 것이다. 이건 역시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기독교는 물질 세계에 관한 많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주의 기원, 인간 본성의 특징, 특히 부활과 같은 역사상 사건에 관해서 그런데 학생들은 자기 신앙이 가진 인지적인 내용을 자진해서 부인한 채 그것을 가치와 의미에 관한 주관적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종교를 진리나 증거의 문제와 관계없는 비인지적인 범주로 축소시키려 할 때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진 거나 다름없다. 우리는 만연한 사실 가치 이분법을 피해 통일된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버리는 것이다. 다윈주의가 기독교를 객관적 진리의 영역에서 몰아내고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적 설계 운동의 보다 큰 의미는 기독교를 다시 불러들일 것일 터이다. 이 운동은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의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를 참된 지식의 지위로 회복시키고 공적 담론의 장에서 의석을 찾게 해준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종교와 도덕을 비이성적, 주관적 체험으로 축소시켜 그것들을 변두리로 밀어낸 장본인인 사실 가치의 이분법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연주의적 진화에 대한 소극적 비판을 넘어서서 설계를 지지하는 적극적 증거를 내놓고 가능한 한 연구조사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아주 흥미롭고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어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지적 세계를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노력을 살펴보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